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HPLC 시험을 하면은 리텐션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똑같이 나오질 않게 마련입니다. 보통 이제 이동상을 변경을 했다든가, 시험 날짜가 다르다든가, 아니면은 기기를 바꿨다든가, 아니면은 시험할 때마다, 그러니까 인젝션을 할 때마다 동일한 샘플이라고 하더라도 리텐션 타임이 똑같이는 안 나오죠. 자, 그런데 똑같이 안 나오는 이 리텐션 타임이 어디까지를 그러면 변동을 우리가 acceptable 하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HPLC 시험을 할 때 리텐션 타임의 변동에 대한 원인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우리의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최신의 기계와 새 컬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HPLC 시험을 하게 되면은 보통 리텐션 타임은 되게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리텐션 타임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 0.02에서 한 0.05 사이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험번마다 혹은 우리가 분석하는 샘플마다 어떤 경우는 리텐션 타임의 베리에이션이 큰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무슨 단백질 같은 거대 바이오 몰리큘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그레디언트를 굉장히 농도 구배를 아주 낮게 해가지고 분석을 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한 1분씩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기존에 시험법을 만들었으면 그 시험법을 가지고 시험한 결과들을 쭉 보면서 거기에 따른 기준을 우리가 나름대로 정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역사의 HPLC에서 리텐션 타임이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동상에 들어있는 유기용매 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거기 쓰이는 이제 메탄올이나 아세토나이트 같은 유기용매 농도가 이제 다를 때 그때 이제 가장 많이 리텐션 타임이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자량이 1000 이하인 분석 대상 물질을 분석을 할 때 유기용매 농도가 10% 감소가 되면은 거기에 따른 리텐션 팩터, K라고 하는 리텐션 팩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리텐션 팩터가 3배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유기용매 농도가 10% 감소하게 되면은 리텐션 타임이 2배에서 3배 사이로 증가한다라고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레디언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제가 이런 그래프를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유기용매 농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K 값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감소하는 걸 이렇게 나타냅니다. 여기다가 로그를 갖다가 붙이게 되면은 직선적으로 이렇게 비선형적인 그래프가 선형적인 그래프로 이제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요 그래프를 선형으로 뽑힌 요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그래프를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로그 K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리텐션 팩터에다가 로그를 붙인 것은 어떤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은 상수 로그 KW. 자, 그러면 KW라는 얘기는 이제 Y절편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KW라는 얘기는 퍼센트 B가 0일 때, 그러니까 유기용매 농도가 0일 때, 물 100%에서 이상적인 리텐션 팩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S 곱하기 파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S는 기울기고요. 파이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유기용매 농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파이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로 나타내는 유기용매 농도가 아니라 우리가 소수로 나타내는, 그러니까 유기용매 농도가 10%다 그러면은 파이는 0.1이고요. 20%다 그러면 0.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지금 그 유기용매 농도와 그 다음에 그 K 값에 대한 그래프잖아요. 예, 그러면은 로그 K, 그 다음에 로그 K, W는 상수고요. 그 다음에 파이는 변수입니다. S가 상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S라고 하는 것은 뭐죠? 물질의 종류마다 달라지는 상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보통 S를 구하려면 이제 실험적으로 두 개의 점을 찍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기울기를 가지고 S를 구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추정을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은 S는 0.25 곱하기 분자량의 제곱근을 한 거,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분자량이 예를 들어서 500이다. 분자량이 500이다. 그러면은 S라고 하는 것은 0.25 곱하기 루트 500이 되고요.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5.6이 되는 거죠. 분자량이 500. 근데 이제 분자량이 1000 이하의 분자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평균적으로
1000 이하다, 1000 미만이다 했을 때 S라고 하는 것은 보통 5 정도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그 그레디언트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그레디언트 관련된 그 식이 있었죠. 그랬을 때 그때 S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말한다.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뭐 4나 5나 뭐 이런 걸 쓴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자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S 값이 점점 증가한다라고 했었죠. 자, S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K 값의 변화, 그러니까 파이라든지 K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 관계를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유경매 농도가 변하는 정도에 따라서 K 값이 얼마나 변하느냐를 갖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거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델타 K라고 하는 것은 C 곱하기, 자, S가 5일 때는요, 델타 파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델타 파이가 10% 변했다, 그죠? 유기오무의 농도가 10% 증가하거나 10% 감소했다. 그럼 K 값이 얼마나 변할까요? 그것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10에 5 곱하기 0.1승,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값을 계산해 보면은 한 3.16이 나오고요. 이 값은 거의 3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유기오무 농도가 10% 변하면은 K 값이 3배 변한다. 다시 말해서 10% 감소하면은 K 값이 3배 증가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K를 알면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어요? 리텐션 타임을 알 수가 있죠. 리텐션 타임과 K 값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K라고 하는 것은 리텐션 타임 TR-T0 요 값을 T0로 나눈 봅시다. 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리텐션 타임만 구한다면은 리텐션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T0 곱하기 1 플러스 K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식들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유기용매 농도가 예를 들어서 0.1, 0.2, 뭐 혹은 0.5, 1%뭐 이런 식으로 변했을 때 그러면은 리텐션 타임이 분자량별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옆에다 표로 나타냈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은 지금 그 분자량 500달턴, 5000달턴, 그 다음에 50kDalton 그 세 가지 분자량에 대해서 동일하게 지금 퍼센트 비가 유기용매 농도가 50%일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0%, 49.9%, 49.5%, 그 다음에 49% 이렇게 변화를 시켰을 때 각각의 분자량별로 물질들의 리텐션 타임을 계산한 계산값이 나와 있죠. 자, 500달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처음에는 리텐션 타임이 다 똑같이 9분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유기용매 농도가 0.1, 0.5, 1% 이렇게 변할 때마다 리텐션 타임이 뭐 0.1, 0.4, 그 다음에 한 1분, 뭐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기용매 농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제 변합니까? 우리가 만들면서, 예를 들어서 만들면서 뭐 0.1%씩의 뭐 어떤 오차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정확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보관을 하면서 유기용매 성분이 휘발돼서 농도가 변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동상 유기용매 농도가 변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레디언트 조건 같은 경우에 그럴 때 만약에 그레디언트 조건을 걸었는데 처음에 그 컬럼 안정화 시간이 만약에 그 인젝션마다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컬럼 안에 흐르는 이동상의 유기용매 농도는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실 때는 특히 그레디언트 조건으로 실험을 할 때는 반드시 앞에서 그 컬럼 안정화 시간, 컬럼 이퀄리브레이션 타임을 항상 똑같이 맞춰주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텐션이 똑같이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시험법을 만드실 때 그레디언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서서히 어느 정도 시간에 따른 유기용매의 변화가 어느 정도 서서히 증가를 하면서 기계에서 맞춰줄 수 있는 그 농도 변화를 맞춰줘야지.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죠. 거의 유기용매가 0%인 상태에서 시작을 했을 때 갑자기 어느 순간에 100% 확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질문을 이런 걸 받은 적이 있어요. 리텐션 타임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메소드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레디언트를 건대요. 근데 그레디언트를 건데 그레디언트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올라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유기용매 조건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단히 폴라한 물질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갑자기 유기용매 농도를 확 높여가지고 그 다음에 노폴라한 물질을 피크를 우리가 일루션 시키는 그런 방식인데 일본 고객사에서 만들어줬대나 어땠다나 그런데 완전 개구린 방법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이 리텐션 타임이 똑같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젝션 할 때마다 컬럼 안에 있는 유기음의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리텐션 타임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요인, 또 하나의 인자가 컬럼 온도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컬럼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리텐션 타임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K값과 그다음에 온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온도에 대한 역수입니다. 그리고 그 온도는 섭씨 온도가 아니라 절대 온도예요. 273을 더한 켈빈이라고 하는 절대 온도, 즉 절대 온도에 대한 역수와 그다음에 로고 K는 이런 식으로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말씀드린 유기음의 농도와 비슷한 그런 성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그만큼 리텐션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보면은 보통 컬럼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요, 리텐션 타이밍이 한 2%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자, 보통 리텐션 타임이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많이 강구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온도가 변하잖아요. 리텐션 타임만 그냥 단순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달라지냐면은 셀렉티비티도 달라집니다. 알파라고 그러죠. 자, 셀렉티비티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온도를 뭐 10도씩 뭐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킴에 따라서 나오는 피크의 순서가 역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셀렉티비티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거기에 따라 이제 컬럼과의 어떤 인터랙션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달라지면은 특히 크게 온도가 달라지는 경우에, 그죠? 그런 경우에. 근데 또 사실 작은 온도 차이라도 하더라도 리텐션 타임의 차이는 작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패턴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컬럼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컬럼 오븐을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컬럼 오븐을 사용 안 하고 이제 그냥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예전 중고 기계를 사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컬럼 오븐이 없이 그냥 생략을 하고 뭐 앰비언트 템퍼레처라고 그러죠. 그래서 실온에서 그냥 측정을 하는데 보통 하루 동안의 그 실온의 온도는 몇 도씩 변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당연히 똑같은 리텐션 타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컬럼 오븐을 뭐 세팅을 좀 다르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검 교정을 그때 제대로 안 했다든가, 아니면 컬럼 오븐의 종류라든지 디자인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온도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온도가 과연 정말로 동일하게 분석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산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리텐션 타임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이동상의 pH입니다. 제가 전에 이동상의 pH를 맞춰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pH를 맞춰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보통 이제 이온성 물질들, 그죠? 그래서 이동상의 pH에 따라서 이온의 형태가 차제 폼이 달라지는 것들은 당연히 pH에 따라서 리텐션 타임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pH 0.2 유니트 정도의 변화의 결과는요, 뭐랑 비슷하냐면 컬럼 온도가 한 10도가 변했을 때 그때 그 변화에 의해서 초래되는 결과가 비슷한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pH 0.2 정도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결과의 차이를 우리가 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실험실에서 우리가 pH 메타를 가지고 이제 이동상의 pH를 맞추는데요. pH 메타를 가지고 맞추면 pH가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0.1까지도, 그죠? pH 유니트 0.1까지도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죠? 요 정도는 충분히 차이가 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pH를 맞출 때 좀 방심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결과에 많은 차이를 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분석 대상 물질이 이온성 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pH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온성 물질인 경우에, 그죠? 이온화 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의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pH를 좀 신경 써서 맞출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버퍼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버퍼를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pH를 맞출 때도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pH에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버퍼 레인지가 완충제의 pKa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하는 게 이제 가장 좋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완충 능력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게 좋습니까? 짝산 짝염기, 그죠? 애시드와 베이스의 농도를 거의 1로 맞춰주는 게 가장 좋다.
그랬을 때 완충 능력이 가장 최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버퍼의 농도도, 그죠? 마찬가지로 버퍼 용량에, 그죠? 버퍼링 커패시티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버퍼 농도는 충전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높게 맞춰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많이 쓰이는 그 농도라고 하는 것이 보통 한 20에서 25mm몰 정도. 뭐 물론 이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샘플 농도가 그렇게 많지 않거나 뭐 많거나 아니면은 뭐 이동상의 유경매 농도가 높거나 낮거나에 따라서 우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pH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리텐션 타임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이 이제 플로우 레이트입니다. 사실 플로우 레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로 흘려라 라고 분당 1ml, 분당 뭐 0.5ml, 뭐 분당 2ml 이런 식으로 입력을 시켜주면은 그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끝납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착각을 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계에 분당 1ml이라고 흘려라 라고 입력을 시켜놓고 하면은 정확하게 분당 1ml로 흘리는 것을 그냥 그대로 믿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가 않죠. 사실 기계라고 하는 것도요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기계도 당연히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제조사에서는 항상 뭘 거기다가 표시를 해주냐면은 기기 매뉴얼이나 이런 데다가 기계에 대한 사양, 인스트루멘탈 스펙을 표시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그 스펙에는 뭐가 나오냐면 기계가 움직일 때 우리가 감안해야 될 오차의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플로우 레이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플로우 레이트 어큐러시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최신의 가장 잘 나가는 그런 HPLC 기기들, 또 이 얘기하면 또 이제 보통 워터스 에이즐런트에서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워낙 듣보잡이니까 그럴 염려는 없겠죠. 자, 그런데 어큐러시가 플러스 마이너스 1%예요. 그러면 분당 1ml로 흘렸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0.01 ml per minute의 오차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프리시전도 마찬가지죠. 정밀성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0.07% 상대 표준 편차 정도의 우리가 오차를 감안을 하고 시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계의 능력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험법을 만들어서 기계한테 명령을 해줘야지 기계가 수행하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굉장히 힘든 시험법을 만들어 놓고 결과가 안 나온다라고 불평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 스펙만 되더라도요, 보통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리텐션 타임의 그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0.1분 안 넘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여러 번 인젝션을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같은 물질의 경우에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0.02분의 베리에이션을 우리가 보인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RT가 많이 바뀐다고 그러는 거는 적어도 한 0.5에서 1분 정도에서 그 이상 되는 이제 그 RT 차이를 보고 우리가, 이건 좀, 피크가 많이 밀리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HPLC 펌프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쿼터너리 펌프, 그러니까 쿼터너리 로 프레셔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바이너리 하이 프레셔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쿼터너리 펌프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펌프가 하나가 밀어주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밸브가 4개가 있기 때문에 4개의 이동상을 꽂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 밸브의 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각각의 이동상을 섞어주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고요. 바이너리 펌프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런 경우는 만약에 이동상을 A와 B가 있을 때 섞어주는 퍼센티지를 조절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펌프가 2개죠. 그죠? 네, 그래서 각각의 이동상을 밀어주는 펌프가 2개라서 펌프가 그 밀어주는 그 속도의 차이를 조절을 해가지고 그 이동상의 농도를 조절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바이너리 펌프가 좀 더 비싸요. 그죠? 네, 좀 더 비싸고 더 안정적으로 플로우 레이트를 갖다가 생성시킨다고 하는데 사실 플로우 레이트의 정확성 면에서 따질 때는 쿼터너리 펌프가 바이너리 펌프보다는 좀 그 정확성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용매가 서로 따로따로 물과 예를 들어서 유용매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각각의 그 점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밀어주는 정도에 따라서도 섞이는 그 농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바이너리 같은 경우는 이 유속이 용매 비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리텐션의 변동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쿼터너리 펌프 같은 경우는 그만큼 유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동성 조성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리텐션의 변동이 이렇게 크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플러스 마이너스 0.02에서 0.04 그 사이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플로우 레이트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펌프 자체의 상태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펌프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체크밸브라든지, 뭐 펌프 실이라든지, 뭐 이런 데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펌프 자체에 어떤 리크가, 그죠? 예, 새는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동상에 들어있는, 뭐, 에어 버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문제가 있거나, 뭐, 리크라든지 버블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유속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때는 보통 유속이 다 줍니다. 그죠? 예, 증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100%다 플로우 레이트가 감소하고요. 거기 따라서 리텐션이 증가를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유난히 리텐션 타임이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펌프를 좀 의심할 필요도 있고요. 그때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기계라든지 컬럼 온도라든지 이동상의 그 뭐 유기음의 농도라든지 이동상 pH라든지 하는 것들을 다 정확하게 신경 써서 다 조절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마찬가지로 리텐션 타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요거는 지금 펩타이드를 분석을 한 결과를 여기서 지금 이제 예시로 들었는데요. 거의 지금 1분에 가까운 리텐션 타임의 베리에이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레이디언트를 걸었어요. 펩타이드다 보니까 그레이디언트를 A는 버퍼고요. B는 아세토나이트를 100%씩 써가지고 분당 0.17%씩 증가하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완만하게 증가를 시키면서 시험을 한 거죠. 자, 보통 이제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분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농도 구배를 굉장히 천천히 완만하게 증가시키면 시킬수록 그만큼 분리도가 높아진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펩타이드라고 하는, 펩타이드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죠. 그래서 0.17% 분당 그 정도만 올라가도록 굉장히 천천히 유기음의 농도를 높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같은 물질인데도 리텐션 타입이 다르게 나왔어요. 이때는 기계도 문제가 없고 이동상도 문제가 없고 pH도 똑같이 잘 맞췄고 온도도 잘 맞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이럴 수가 있죠. 지금 보면은 이게 바이너리 펌프를 썼던 아니면 쿼터너리 펌프를 썼던 간에 펌프에 의한 그 믹서의 농도의 그 정확성이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한 0.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스펙이 그런 식으로 써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스펙이 써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잘 읽어보시고요. 매뉴얼에 만약에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은 그 기계 제조사나 엔지니어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보십시오. 이 수치가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건지. 그래서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0.1%다라고 하는 거는 이 믹서에서 그 믹싱을 해주는 농도의 3% 정도죠. 그죠? 예, 농도의 베리에이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분당 0.17%의 변화를 주면서 우리가 분석을 해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 값은 요거보다 작지만요. 그죠? 예, 작지만은 이걸 맞춰줄 정도로 정밀하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쵸? 예, 왜냐면은 이 값의 2분의 1보다 이게 더 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요런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일단 기기 사양이 안 따라준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리텐션 타임을 동일하게 일정하게 맞추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기계 펌프라든지 믹서에서는 이게 안 돼요. 그죠? 예, 이건 하드웨어 쪽으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이걸 갖다가 좀 더 낮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은 이동상에 쓰이는 AEB 솔루션 있죠? 예, 요거의 조성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은 A 같은 경우는 그냥 100% 물을 베이스로 하는 버퍼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버퍼 대 아세토나이트리를 9대1, 그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약간의 아세토나이트리는 10% 정도 섞여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어요? 버퍼와 아세토나이트리를 예를 들어서 3대7, 그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레디언트 구배라든지 그레디언트 농도 변화는 똑같이 바꿔줍니다. 그죠? 예, 그레디언트 조건을 바꿔주면 되겠죠. 예,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을 때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주려면은. 자, 근데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미리 A하고 B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그 버퍼와 용매가 섞여져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100%일 때보다는 훨씬 더 믹서에서의 농도 맞춰주는 그 정확도가 좀 달라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선하면은 유효 정밀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상태에서 얼마로 줄어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0.02% 정도로 줄어들 수가 있고요. 이 정도로 유효 정밀성이 줄어들면은 요런 조건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리텐션 타임 베리에이션이 나타나는 원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원인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쭉 나열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연 리텐션 타임의 베리에이션을 우리가 억셉터블 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판단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없고요. 이거는 우리가 만든 시험법과 시험하려고 하는 시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험 결과에 대한 히스토리를 보고 우리가 적당한 기준을 정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모든 시험법이 마찬가지겠지만은 시험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처음에 개발을 했으면은 거기에 따른 허용 오차를 반드시 명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법 밸리데이션의 항목에 보면은 완건성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완건성에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조작 변수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죠? 결과의 정도의 차이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허용 가능한 조작 변수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은 유기용매 농도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1%까지 변하더라도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라든지 아니면 컬럼 온도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2도에서 괜찮다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pH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0.2 pH 유니트까지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조작 변수들 요인들에 대한 변수의 정의를 레인지 범위를 갖다가 우리가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요런 그 내용들이 또 이제 그 ICH 가이드라인에 또 어디 나와 있냐면, 그러니까 ICH 가이드라인 시험법 밸리데이션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QBD에 또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QBD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제조라든지 시험 방법에 디자인이 돼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어떤 제조라든지 아니면 시험법을 만들었을 때 그 결과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결과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고 그런 요인들 간의 서로 상호작용이 얼마만큼 민감하게 결과에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럼과 동시에 이제 각각의 조작 변수들의 그 한계값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그것들로 해서 이제 경계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다차원 공간을 우리가 이제 설계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설계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 설계 공간 안에서의 조작 변수의 변화는 반드시 제대로 된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기준을 정하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실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에다 남겨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